자, 됐죠? 녹음 준비됐죠? 자, 몇 강입니까? 43강이죠? 맞습니다. 부캐티처의 글 두 번째 시간이고, 전체로 보면 43강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로 이제 다 끝납니다. 이 책. 신인간, 과학, 끝납니다. 뒤에 나오는 에필로그하고 옹gin이의 말이건 안 읽겠습니다. 에필로그는 처음 시작할 때 읽지 않았나요? 자, 우리 제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아직 어둡지 않네요. 날씨가 흐려서 오늘 추석 다음 날인데 추석 다음 날 달이 더 붉게 볼만한데요. 더 보면 추석 날보다 다음 날이 보름달보다도 그 다음 날이 더 달 보기는 좋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아서 틀렸네요. 불 켜지 않고 전등 켜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 책이 약간 읽기가 그런데 그래도 불 안 켜겠습니다. 그냥 보겠어요. 시간으로 보면 저녁 5시 37분. 아직까지는 뭐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부캐티처의 글 두 번째 소제목 네안데르탈인의 형이상학. 하하, 이것까지 한 거예요. 네안데르탈인. 원시인들이 형이상학을 시작한 동기는 아마도 자신이 언젠간 죽어야 한다는 생각, 즉 죽음에 대한 자각이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 그죠? 죽음에 대한 자의식이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고, 그 옛날로부터 효과적이든 아니든 자신의 죽음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리라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에르베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 자꾸만 인용하는 거는 짧은 글에서 좋지 않은데 이 사람도 자꾸 인용하네. 우리의 먼 조상은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꾸며내 위안을 얻음으로써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극복했다. 의도적 낙관과 절실한 필요에서 나오는 이런 교리는 그 뒤로도 조그만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 오늘날에 이르도록 6만 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자각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주술행위, 장례의식, 상징적인 표현물 등에 늘 등장하기 때문에 원시인들이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비교적 소상하게 알려져 있다. 네안데르탈인들이 사자, 죽은 자조를 위해 치르던 의식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그들의 생각 또한 잘 알려져 있는데 그에 관한 물증들은 최고 6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략하고 이와 관련하여 흥미를 끄는 것들 가운데 하나로 두개골을 둘러싼 네안데르탈인들의 의식을 꼽을 수 있다. 그런 거 언제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영혼이 나가게 한다고요. 두개골은 그들에게 주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9년 이탈리아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의 그 유인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안데르탈인. 두개골이 동물뼈 화석과 함께 발견되었다. 그 두개골은 둥글게 움푹 파인 돌 속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두개골의 아래쪽이 인위적으로 열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이미 머리 사냥, 각주가 달렸습니다. 원시 부족들은 상대의 머리를 노획함으로써 상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획득한다고 믿는데 그 머리 사냥의 관행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또 구멍을 뚫고서 영혼이 나가게 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네안데르탈인의 곰 숭배도 꽤 흥미있는 대목이다. 캠벨 등의 설명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들은 곰의 두개골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고물 이승과 저승을 중재하는 동물, 영혼들의 사자. 여기는 죽은 사람의 사자가 아니라 천사, 심부름하는 사람으로서 여겼음에 틀림없다. 곰 숭배, 토테미즘이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곰 숭배가 있죠. 이런 점들로 보면 그 이전의 사정은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네안데르탈인 시대에 이르러서는 형이상학적 관념이 널리 공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근거가 조금 미약하네요. 머리 사냥하는 거하고 곰 숭배? 그거를 보고 이제 형이상학이 이미 그때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자료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뒤집어 생각하면 네안데르탈인들이 이미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승에 대한 가정, 다시 말해 죽음 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 네안데르탈인의 의식 한켠에는 죽음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고, 죽음에 대한 이러한 의식은 앞서 말한 인간의 기본 딜레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인간은 이 수수께끼 투성이의 세계에 던져졌고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날마다 겪어야 하는 일 말고도 가공할 자연현상과 같은 특별한 종류의 난관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런 어려움을 스스로 납득시켜야 하는 상황은 호모 메타피지쿠스의 탄생을 더욱더 부채질했을 것이다. 형이사학적으로 인간이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기초적인 거로 보이는데, 그리고 종교의 발생 원인,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메타피직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다가 더 전문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소제목 목적과 의도를 투사하는 행위. 투사. 전체적으로 볼 때 의식을 갖게 된 인간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이 의문으로 가득한 세계 안에 있는 자신을 파악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자 형이상학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시작된 세계와 자기 자신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물음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리들은 앞에서 인용한 사람이죠. 그렇죠? 리들은 의식 이전의 인식 장치가 만들어내는 여러 단계의 과정 가운데 목적성이라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목적성이야말로 의식의 시작이었으며 인간의 목적과 의도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지향할 때 형이상학적 인류학이 시작된다는 핵심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도나 목적을 더 높은 차원에 투사하는 행위도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럴듯하게 해명이 된다는 사실이다. 리들의 설명에 따르면 물리적, 육체적 하부 기능이 훨씬 많음에도 육체적, 이거는 무게를 느낀다는 거야. 하부. 물리적, 육체적으로 무게가 많이 느껴지는데도 자신은 형이상학적 정신적 상부 기능을 가진 그게 아니네. 하부가 있다가 아니라 다시 물리적 육체적인 하부 기능이 훨씬 많음에도 자신을 형이상학적 정신적인 상부 기능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일이며 틀림없기 때문이다. 참 어렵게 쓰네. 하부 기능. 사람은 날지도 못하잖아요.
또 빨리 달리지도 못하죠. 냄새도 많이 잘 못 맡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독수리처럼 눈이 멀리 보지도 못하죠. 그래도 정신적인 상부기능, 뭐 형이상학이라는 얘기죠.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일이었다. 별거 아닌데 어렵겠어. 그렇다면 형이상학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인가? 대답은 그렇다. 아니다. 그럼 뭐 맞을 겁니다. 생각하는 거니까 자아를 중심에 두고 대상을 생각하니까 생존, 이게 생물학에서는 생존이 아주 중요한 그 관점입니다. 잘 생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진화하는 거니까요. 모든 일은 어떤 깊은 뜻에서 비롯되기 때문 마련이라는 식으로 그 모든 일의 원인을 경험 불가능한 영역의 투사에 만족을 얻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자기 이해가 안 돼도 그거 하나님 뜻이야. 숨어있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화 효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글쎄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말하자면 모든 일의 이면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데 그 의미는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것이어서 마치 인간보다 차원이 더 높은 존재가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몸부림이나 불안이나 희망과 결부되어 초기 인류 네안데르탈인이나 그 이전의 원시인들로 하여금 형이상학을 창안케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형이상학은 생존을 위한 효과적인 심리적 기제였던 메커니즘이었던 셈이다. 분명하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성과 안정감을 획득하는 일은 인간의 기본 욕구였을 것이 분명하다. 뭐 그런 현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모든 일의 의미를 경험할 수 없는 영역에 투사하는 것이었을 테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부케티치는 만들어진 신을 쓴 그 생물학자하고 그 이제 같은 관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들어진 신 누구죠? 이름? 전 하여튼 작가나 누구나 그 이름 듣고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전문가가 이렇게 쓰니까 아마추어들은 정말 그렇구나. 맞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이야기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나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 꺼다가 여기다 넣으니까 지금도 요 몇몇 리틀도 얘기하고 리들인가 뭐 얘기했는데 이거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다 빼버리고 이런 것만 갖다가 이제 근거해서 쓰는 겁니다. 뭐 누구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는 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관점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누구를 어느 쪽을 내가 지지한다 아닌다 둘째치고 학자로서는 더 정직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만들어진 신과 요거 부케티치의 그 저자와 비슷해야 느끼며 점점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부르킬까? 아직 좀 더 해볼까요? 아직. 예. 예. 이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은 경험할 수 없는 형이상, 신 이런 거 영역은 그것이 애초부터 선험적으로 아프리오리예요. 선험적으로 경험의 영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그것에 매달릴 수 있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경험에서 없다는 게 확실하면 예상과 반대의 결과도 실망한 일도 없다. 또 이건 뭐 많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의 한켠에는 그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다만 환상이었음이 드러나 결국 아무 내용도 없는 공허만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정말 순전히 환상에 불과하다면 그 경험할 수 없는 것 자체 또한 그야말로 경험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된다. 과연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고 구조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쨌거나 근데 사람이 진화론 그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거가 그렇게 보이는 세계 지금 생물학은 다 보이는 거가 기초지 뇌와 뭐 중추신경 뭐 다 그것에 의해서 형이상하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뇌와 그 중추신경과 뭐 두루두루 이제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물리학에서요. 근데 이 사람은 형이상학은 이 사람에 의하면 비물질이에요. 물질 넘으니까. 근데 물질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얘기하면 그럼 이제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그럼 뭐 자기가 말한 것도 허물어지는 거죠. 어쨌건 분명한 것은 삶의 의미와 세계의 목적을 경험할 수 없는 영역에 투사하는 이 모든 일이 결국 삶을 위한 것이고 네, 그래서 진화론적 인식론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설명 뭐 100%야 안 되겠지. 좀 하겠죠. 원인에 대한 사고 전반과 그에 따르는 목적에 대한 사고란 것도 결국 인간이라는 종의 역사 속에 오래전부터 있어온 유전 프로그램의 결과였던 것이다. 목적과 의미의 투사는 저거 이제 목적, 살아내야 되는 목적, 여기한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의 투사는 생물학적 진화에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토대니까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루어진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요. 나중에 사회 문화적인 발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신화에 나타나는 세계상을 보면 성스러운 인물이나 초능력자를 통해 이른바 상위의 목적을 끌어들임으로써 상위가 뭐지? 상위 집단의 생활에 규범이 주어지고 개인의 삶이 평가되며 각자 다른 현존의 무게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화와 형이상학의 사회문화적 기능이다. 그럼 뭐 일리가 있습니다. 왕을 세워서 어떤 그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비슷한 겁니다. 신화의 영웅설화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게 진화론적 인식론인 거예요. 뭐 이런 쪽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것만이 아닌데 이런 것만인 것처럼 얘기하면 좀 곤란한 거죠. 아직 좀 남았나요? 예.
두 쪽 정도 남았네.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 거의 다 됐습니다. 한 두 장만 하면 되겠네요. 경계 넘어서기. 형이상학은 일반적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이 작은 세계에 만족하지 않고 법이나 목적이나 의도를 경험할 수 없는 영역에 투사한다. 그것은 자신이 사는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또는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다. 그 경우 인간은 촬영이 잘 되고 있나요? 녹화가? 어두워갖고 그래도 보기는 뭐 가능하죠. 경우 인간은 그야말로 사물의 척도가 된다. 경험의 세계를 초월해 있다고 여겨지는 현상들을 가령 자애로운 신이나 악한 귀신의 개입 등으로 설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보기 나름이니 말이다. 그런데 인간은 호모 메타피지쿠스일 뿐만 아니라 호모 파베르 공작하는 인간, 파베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늘 이 세계 안에 사는 자신의 존재를 미화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또 변화시키려 애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때 인간은 지식 또는 안다고 믿는 것을 응용한다. 지식이 쌓이고 통찰력까지 생기게 되면 이는 또 다른 종류의 월경이 된다.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월경. 여기서 나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한다.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나 인식 능력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능력이나 인식 능력. 기독교적으로 보면 당연히 한계가 있죠. 피조물이니까. 그래도 그냥 기독교가 뭐 어떤 학문적 근거 없이 뭐 그래 툭툭 그래 교리적으로 던지는 말이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지으셨다고 하는 것도 그냥 툭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작업보다 더 많은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대답입니다. 이제 프랑스 역사 철학자 콩도르세의 명제로 돌아가 보자. 18세기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주장이 프랑스 계몽주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바이기도 하다. 그런데 진화론적 인식론의 요지가 그렇듯 인식과 지식이란 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진화 현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식 능력과 지식 능력이 영원히 제한된 상태로 머물지 않으리라는 가정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무한히 진보한다. 무한히 인식의 능력이 커진다고요. 진화론적 인식론에 동조하는 레빈슨 같은 사람은 인간의 인식은 진화의 산물이므로 끊임없이 개선되고 정교해지며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물학적 진화의 속도는 상당히 느리지만 인식의 진화는 문화라는 차원에 힘입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글쎄 그럴까? 지금 2000년 전 사람보다 지금 우리가 사유나 이런 데서 진화됐나요? 정보의 양은 많지만 근본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죠. 이제 인간은 거시세계 구조뿐만 아니라 미시세계 차원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또 한 번 경계를 넘어섰다. 이로써 마침내 모든 형태의 형이상학이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데 철학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말이잖아요. 형이상학의 한계를.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얘기하실까? 이상하네. 하하. 하여튼 봅시다. 옛날에는 어둡고 비밀스럽고 위협적인 자태로 경외의 대상이 되고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신비로움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을 오늘날 우리는 물리학적, 생물학적 법칙의 산물로 이해한다.
이렇게 법칙을 인식하는 것도 인식 장치가 진화하면서 비로소 가능해진 일이다. 그렇다면 이 진화론적 인식론은 곧 형이상학 즉 폐기를 의미하는 것일까? 뭐 그렇진 않겠지. 이 사람도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 말이 안 되니까. 물리학, 생물학 갈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분야가 더 늘어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게 드러날 뿐인데,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뭐 아마 다른 얘기 할지도 모릅니다. 봅시다. 이성과 비이성. 우주 안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밝히는 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다.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성찰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은 딜레마에 빠진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자 열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우주와 대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리고 모든 형이상학이 진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형이상학의 종말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딜레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서부터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주 안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우리 자신이 지상에서 일어난 생물의 진화를 잇는 긴 사슬의 일부분 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이렇게 자꾸 모노의 말처럼 우주의 한 귀퉁이를 떠도는 집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누가 안 그래요? 뭐 대개가 인정하는데 이들은 모든 일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층 더 높은 목적이 숨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며 이들이야말로 형이상학을 존속시키는 주인공들이다. 그러나 성전을 표방하는 싸움이나 성전이요, 거룩한 싸움, 궁극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쟁취하며 버리는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보듯이 한 차원 높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형이상학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 빠져들면 자칫 인간을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칼 포포의 말처럼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뜻을 굽힐 줄 아는 유일한 생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거꾸로 인간은 자신의 이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기도 하다. 전쟁이라는 집단 광란을 되풀이하면서 모랭의 말 맞다나 이 호모 데멘스 광기인간 는 끊임없이 자신을 제물로 바쳐왔으니 그런 희생의 명분은 그네들 스스로 세운 선지자들이 그럴듯하게 내건 이른바 더욱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속임수였다. 알다시피 깃발이 나부끼는 곳에선 이성은 나팔소리에 묻히는 법이다. 중력이 됐습니다. 비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성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생물의 특권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현실을 꿰뚫고 있는 듯하다. 그래요, 그거야 뭐. 우리 자신의 비이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존을 위해 내세운 목표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일은 우리 인간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뭐 그 자체가 지금 이 모든 것들 다 진화의 결과 아닌가? 이렇게 인간의 멸망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광기 이런 거 말이죠. 이게 이런 게 이제 뭐야 순환론인가? 다 모든 걸 이제 진화로 인식론에 둔다면 스스로 모순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렇게 광기에 떨어지지 말자 하는데 뭐 그렇게 진화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이걸로 모든 거를 다 설명하려고 들다 보면 이렇게 자기 모순에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성의 원천을 인류 발달의 역사에서 찾아내 재구성함으로써 비이성의 원천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걸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진화론적 인식이 갖는 인류학적 의미는 제법 크다고 하겠다. 글쎄요. 그거를 찾아내서 해결한다?
인간의 인식장치의 기본 구조는 대략 4만 년 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그런 인식장치가 만들어내는 학문과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달을 거듭해 왔다. 또한 인간은 30분 됐네요. 인간은 예로부터 품어온 형이상학적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한편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제 그 기술이 인간을 파괴한다니까요. 인류 문명이 오늘날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것도 다름 아니 이런 모순 때문이 아닐까. 이제 형이상학이 이게 헛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술의 잠재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진화론적 인식론은 이런 인류학적인 의미를 보아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론이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거죠. 물질과 정신, 자연과 문화라는 양극으로 세계상이 분열되어 있는 원인과 그 영향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인식 과정과 인식 대상의 특성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실증주의적 인식론의 허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접근이 실증주의적 인식론이 아닌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진화론적 인식론을 통해서 이성 안에 숨어있는 비이성의 근원이 무엇인지, 언제 형이상학이 이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거스르고 여하고 비이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가 형이상학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 의하면. 야, 이건 좀 그러네. 지금 제가 처음에 본 것대로 만들어진 신유의 생각입니다. 별로 내가 보기에는 잠깐 우리가 참고할 수 있으나 조금 좁아요. 생각하는 게. 그렇기에 형이상학을 진화론적 입장에서 이해한다고 해서 그 형이상학의 종말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형이상학의 발생과 역사를 조망해온 종래의 관점을 다시 한번 틀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틀어본다? 그런 거야? 라디오를 틀듯이 튼다는 거야? 옆으로 틀듯이 튼다는 건가? 됐습니다. 어쨌든 뭐 5명의 석학이 이탈리아 어디야? 이탈리아 경치 좋은 데서 어디야? 옹기니의 말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디야? 옹기니의 말도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대충 우리가 보긴 봤어요. 5명의 석학이 방송 녹음한 거 아니면 TV 녹화한 걸까?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서 낸 책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에 있었던 건데 독일의 석학들이 여러 전공이 다른 사람들 모여서 대담한 거 우리 입장에서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한번 들어본 것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수고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칩니다. 보세요. 다음 서부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조금 그래도 친근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마음 먹고 그걸 잘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